한국과 일본, 없어져야 할 나라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라고 하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국은 중국 문화를 베끼고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들만 자랑해요. 이것은 실제로 중국 거리에서 찍힌 인터뷰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사라져야 할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만든 게 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곧 무너질 거다.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웃음 섞인 조롱. 뻔뻔한 무시. 숨길 수 없는 열등감. 중국의 젊은 세대조차 한국을 향해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나라였습니다. 문화는 전부 베낀 것이고 경제는 거품이며 세계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곧 그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의 현실, 세계 무대에서의 차이,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입국 심사에서 7시간을 기다리는데 한국인은 단 10초 만에 통과하는 거지? 왜 세계의 미술관에서 한국관 앞에는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서 있는데 중국관은 텅 비어 있는 거지? 왜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는 환호하면서 우리 중국의 목소리에는 등을 돌리는 거지? 이 질문들이 중국인들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비웃음은 침묵으로 바뀌었고 오만은 혼란으로 바뀌었으며 무시는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한국은 사라져야 한다는 조롱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시선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무엇이 그들의 시선을 바꾸었을까요? 중국인들은 끝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하려 했던 진실, 외면하려 했던 현실, 숨기려 했던 그 사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한국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이 끝까지 무시하려 했지만 끝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힘, 세계가 한국을 존중하고 열광하는 그 이유.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 이름은 린샤오예요. 저는 중국 베이징 출신이에요. 그때 저는 겨우 22살이었고 중국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인 칭화대학교에서 막 공부를 마쳤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었죠. 출국하기 전에 아버지는 제 눈을 바라보며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린샤오야, 너는 중국의 미래다. 미국에 가서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주거라.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마치 훈장처럼 품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를 믿었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감탄해주고 어쩌면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뉴욕 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게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중국 여권? 이 줄로 가세요. 공항 직원이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줄로 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긴 줄이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중국 여권을 들고 서 있었어요.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줄은 그대로였어요. 제 허리는 아파왔고 다리는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배가 꼬이는 듯한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한국인 유학생 몇 명이 공항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다른 줄로 갔었어요. 여권을 내밀고 기계에 올리자 삑 소리와 함께 단 10초 만에 통과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걸어 나갔고 저희 중국인들은 여전히 갇힌 죄수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왜 한국인은 10초 만에 지나가는데 우리는 7시간을 기다려야 하지? 왜?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의 눈빛은 날카롭고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흰 방입니다. 그 방은 아주 작았어요. 사방은 흰벽, 눈부신 조명, 위에는 카메라, 옆에는 거울이 있었죠.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열어. 저는 순순히 따랐어요. 핸드폰 비밀번호 말해. 저는 따랐어요. 노트북 열어. 저는 또 따랐습니다. 그들은 제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고 제 메시지를 읽었으며
심지어 제 일기까지 뒤졌습니다. 제 사적인 생각들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직원이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을 내뱉었어요. 칭하대, 거기 스파이 학교 아니야? 너 기술 훔치러 온 거지? 저는 얼어붙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중국의 자랑이자 제 꿈이었던 칭하대학교가 스파이 학교라는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직원은 계속 말했어요. 중국이 1등이라고 떠들잖아. 나라가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왜 중국에 그냥 안 있어? 그 말이 제 귀에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제 볼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제 몸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흰 방에서 무려 7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은 부서졌고 제 마음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저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저를 내보냈을 때 제 몸은 쇠사슬을 짊어진 듯 무거웠어요.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기숙사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뉴욕의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왜 한국인은 10초 만에 지나가는데 우리는 7시간을 기다려야 하지? 왜? 그 질문은 제 마음을 계속 찔러대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악몽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제 깨달음의 시작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컬럼비아의 기숙사방에 도착했을 때 몸이 반쯤은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지쳐 있었죠. 새로운 삶, 자랑스러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공항에서 이미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짧은 금발머리를 한 여학생이 책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했었어요. 안녕, 나는 에밀리야. 너 중국에서 왔지? 그 순간 잠시 위로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고 적어도 저를 스파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스파이 카메라 같은 거 가지고 온 건 아니지? 또다시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건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제 웃음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제 얼굴은 화끈거리고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 단어 스파이라는 말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창문과 나무 의자가 있는 넓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 나고 있었죠. 유명한 존슨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제 쪽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가 중국에서 온 린샤오구나. 말해봐라, 중국은 왜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지? 저는 당당히 일어섰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고 저는 강하게 들리고 싶었어요. 중국은 5,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실이 박수로 가득 차길 기대했었어요. 학생들이 감탄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남학생이 크게 속삭였죠. 항상 5,000년 역사 타령이야. 다른 말은 못하나?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중국 학생들은 같은 말만 반복해. 창의성도 없고 새로운 생각도 없군.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사라져 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으로 갔어요. 컬럼비아 대학의 도서관은 거의 성처럼 거대했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종이 냄새가 무겁게 배어 있었어요. 저는 책장을 뒤지다가 전에 본 적 없는 책들을 발견했어요. 중국에서는 금지된 책들이었죠. 테난먼 사건, 문화 대혁명, 티베트, 위구르, 파룬궁.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어요. 책 한 권을 펼치자 사진들이 보였어요. 용감하게 서 있는 학생들, 그들을 향해 굴러오는 탱크, 피에 젖은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어머니들. 제 위장이 꼬이는 것 같았어요. 책을 얼른 닫아버렸지만 호기심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책을 펼치자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절규, 또 다른 고통. 그때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몰랐어? 1989년에 내 정부가 학생들을 죽였잖아. 돌아보니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이름은 현수였죠. 그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어요. 그건 서양이 만든 거짓말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똑바로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끔은 진실은 볼 수 없을 때가 있어. 보지 못하게 막히면 더더욱 그렇지.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제 나라가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사진은 너무도 진짜 같았고 비명은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왔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공항에서의 직원말, 에밀리의 스파이 농담, 수업에서의 웃음소리, 도서관의 사진들, 그리고 현수의 목소리.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도서관에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어요. 제 평생 저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공항도 있고 싶었고 교실도 있고 싶었고 도서관도 있고 싶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었죠. 밖에 나가서 걸으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겠지. 그래서 저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앨리스 아일랜드를 찾아갔습니다. 하늘은 파랬고 거리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 평범한 방문객으로서 미국을 둘러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것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고 말았어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40, 50명쯤 되어 보였어요. 작은 깃발을 흔들면서 중국어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서로를 밀치고 지나치게 크게 웃으면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적힌 안내판은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눈을 돌렸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괜찮아. 그냥 신이 나서 그런 거야. 하지만 곧 더 심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소년이 갑자기 앨리스 아일랜드 광장에 세워진 청동기념 동상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머리 위에 올라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죠. 경비원이 휘슬을 불며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라고 외쳤지만 부모는 오히려 웃으면서 사진만 더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자유의 여신상을 향한 기념비 비석 옆에 오줌을 싸버린 거예요. 물줄기가 돌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미국인들이 모두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 좀 봐.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다운타운의 트리니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관광객들은 조용히 예배당을 둘러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리는 큰 소리로 떠들며 셀카를 찍었고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심지어 매운 냄새가 가득한 음식을 꺼내 먹고 있었어요. 한 남자는 담배까지 꺼내 피워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사과하기는커녕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야. 너희는 중국인을 싫어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것은 인종차별이 아니었어요. 그냥 잘못된 행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영상이 이미 온갖 소셜미디어에 퍼져 있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조회수는 수백만, 댓글은 수천 개. 입국을 금지해라. 저 사람들은 문명이 없어. 나라 망신이다. 저는 욕지기가 올라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어요. 속이 다 뒤집히고 있었죠.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이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제 얼굴, 제 여권, 제 정체성 모든 것이 그 수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같은 말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지. 추한 중국인. 추한 중국인.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또 다른 학생 무리를 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웃으면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박물관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중 한 학생이 저를 보며 친절하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방금 미술관에서 왔어.
새로운 한국관 봤어? 저는 고개를 조용히 저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말 멋졌어. 사람들이 한복도 입어보고 한국 사회도 배우고 김치도 먹었어. 외국인들이 한국 진짜 멋지다고 했어. 다른 학생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중국과는 텅 비어 있더라. 아무도 관심 없었어. 그들의 말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 가슴은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은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한국은 존중받고 중국은 조롱당했을까요? 왜 한국 학생들은 환영받고 저는 비웃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중국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오직 수치뿐이었어요. 나라에 대한 수치, 저 자신에 대한 수치. 저는 혼잣말처럼 그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저주처럼.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지. 추한 중국인. 추한 중국인. 눈을 감았지만 그 수치는 제 꿈속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뉴욕의 미술관에 가기로 했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었죠. 한국관이 그렇게 인기 있다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아마도 왜 사람들이 한국을 존중하고 중국은 외면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도착했을 때 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가족들, 학생들, 관광객들 모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사람들 뒤를 따라 들어가자 곧 새로운 한국관이 보였어요. 그 안은 생명력이 가득했었어요.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부모님이 사진을 찍어주는 동안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검은 먹으로 하얀 종이에 서툴게 글씨를 쓰며 한국 서예를 배우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장갑을 끼고 배추에 빨간 양념을 버무리며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참기름과 마늘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치고 있었죠. 너무 멋지다. 한국 정말 대단해. 언젠가 꼭 서울에 가보고 싶어. 그 방은 살아있었어요.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이후 저는 중국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는 점점 텅 비어갔고 공기는 무겁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몇 개의 오래된 꽃병이 유리 상자 안에 전시돼 있었을 뿐이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경비원은 하품을 하고 있었죠. 벽에 적힌 설명글은 힘이 없고 지루했으며 마치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 그림 앞에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색이 밋밋하고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작은 글씨를 읽었어요. 복제품. 제 가슴이 꽉 조여왔어요. 복제품. 가짜. 진짜가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다 복제품이야. 진짜 보물은 문화 대혁명 때 파괴됐어. 그 말은 제 마음을 찌르는 칼 같았어요.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저는 더 걸어가다가 또 다른 표지를 보았어요. 진품 중국 유물 대만에서 대여 중.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보물은 대만에 있었고 베이징은 그것을 부숴버렸던 거예요. 진짜 중국 문화는 더 이상 중국 안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지러워 벤치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서관에서 만났던 한국인 학생 현수였어요. 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지? 내 눈에도 보일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왔어. K-팝, 드라마, 기술, 음식, 역사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함께 보여주지. 그래서 저 전시관이 가득 찬 거야.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중국을 변호하고 싶었고 강하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은 닫힌 채로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한국은 살아 있었어. 중국은 죽어 있었어.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살아 있었어. 중국은 죽어 있었어. 저는 베이징에서 떠나올 때 아버지가 하셨던 자랑스러운 말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차갑게 쳐다보던 직원의 눈빛,
에밀리의 스파이 농담, 기념비 위에 오줌을 누던 관광객들, 그리고 지금 임원지와 복제품뿐인 텅 빈 전시관. 수치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저 가만히 앉아 침묵한 채 무너져 있었어요. 그날 박물관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진실. 문화에 대한 진실. 자존심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보다도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박물관을 다녀온 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캠퍼스를 걸어 다녔습니다. 제 마음은 짓눌린 듯 아파왔어요. 한국과는 살아있었지만 중국과는 죽어 있었죠. 진실은 분명했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첼러였어요. 그는 진지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었습니다. 린샤오, 내가 본 걸 알아.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 저는 그를 따라 강을 건너 작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안은 불빛이 희미했고 커튼은 모두 쳐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홍콩, 심지어 대만에서 온 학생도 있었어요. 얼굴은 긴장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었죠. 그들은 저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수용소에 갇혀있는 위구르 사람들의 영상, 거리에서 맞고 끌려가는 홍콩 학생들의 영상, 테난먼 광장 앞으로 밀려오는 탱크, 땅에 쓰러진 사람들의 사진. 제 속은 뒤집히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첼러는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도 죄인이 되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해.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귀에 울리고 있었거든요. 린샤오, 너는 중국의 미래다. 하지만 곧 저는 공항에서의 굴욕, 강의실에서의 웃음, 박물관에서의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금지된 글들을 영어로 번역해 올렸고 VPN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마당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중국은 거짓말했다. 테난먼을 기억하라. 홍콩의 자유를, 위구르의 자유를.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손은 피켓을 꽉 쥐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용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나가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배신자. 너 때문에 우리 다 욕먹잖아. 중국의 수치야. 그들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멈춰라, 아니면 내 가족이 고통받을 것이다. 중국 대사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제 피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였죠.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린샤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우리에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통화는 끊어졌고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주저앉았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저는 나라를 잃었고 가족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뭔가 더 강한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더는 잃을 게 없었고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진실뿐이었죠. 그날 밤 현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린샤오, 왜 한국이 존중받는지 아니? 우리는 자유를 그냥 얻은 게 아니야.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가 있었지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어. 학생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평범한 부모들도 있었지. 모두 목숨을 걸고 외쳤어. 자유를 달라, 독립을 달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끝내 나라를 지켜냈어. 피와 눈물로 얻은 자유라서 우리는 그 가치를 절대 잊지 않아.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자유야. 그의 말은 어느 교과서보다, 어느 영상보다 제 마음을 깊게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차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싸웠고 한국은 이겼구나. 현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하지만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어. 저는 눈을 감고 그 말을 제 자신에게 반복했어요. 자유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
자유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 그날 밤 제 안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깨어남의 불꽃이었죠. 뉴욕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눈은 흰 깃털처럼 떨어져 거리를 덮었고 나무 위에도 쌓였어요.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 부츠를 신고 다녔습니다. 찰스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가끔은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바깥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가족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잃었고 나라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저는 베이징을 떠올리며 부모님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로 외쳤던 말씀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계속 칼처럼 찌르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저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책상 위 작은 전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죠.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웃음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우리 집에 와. 가족들이 널 만나고 싶어 해. 처음엔 망설였어요. 혹시 민폐가 되지 않을까, 혹시 저를 판단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무겁고 방은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결국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따뜻함에 놀라고 말았어요. 국과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현수의 어머니가 환한 웃음으로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어서와 린샤오. 여긴 내 가족이야. 가족. 그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수제 목도리를 건네주었고 함께 앉아 식사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김치찌개와 밥, 불고기, 떡까지 먹었습니다. 저는 모든 음식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한 입 한 입에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현수의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고생했어. 우리는 가난했고 분단됐고 독재에 눌려 살았지. 하지만 싸웠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이겼지. 그래서 우리가 존중받는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다시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고 희망도 느낄 수 있었어요. 1월이 되었을 때 저는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시작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되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인터뷰는 힘들었어요. 변호사들은 끝도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돌아갈 수 없나요?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저는 대사관에서 받은 협박 문자를 보여주었고 시위하는 제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도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제 눈을 바라보며 친절하게 말했었어요. 넌 용감하다.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기다림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가 몇 달 같았고 밤은 끝이 없는 것 같았죠. 기숙사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긴장됐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시위에 참여했고 한국 학생들이 들려주는 민주화 투쟁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1987년 흑백 사진 속에는 거리 가득 모인 학생들의 용기와 두려움 그리고 승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었죠.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언젠가 중국도 할 수 있을 거라고. 3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린샤오, 내 망명 신청이 승인됐어. 축하해. 넌 이제 자유야. 자유. 그 단어는 제 가슴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자유. 저는 찰스강으로 걸어갔어요. 얼음은 녹아 물이 다시 흐르고 있었어요. 새들이 돌아와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중국인이야. 하지만 이제 자유로운 중국인이야.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롭게 죽겠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안도와 힘 그리고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메시지를 쓰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눌렀어요. 사랑해요. 언젠가 자유로운 중국에서 다시 만나요. 전송을 눌렀지만 화면에는 빨간 표시가 떴습니다. 메시지 전송 실패.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은 읽지 못해도 언젠가는 꼭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봄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제 삶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를 지지해주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가끔은 현수와 함께 강가를 걸었어요. 그는 한국에 걸어온 길, 그 힘든 여정, 그리고 자유를 얻었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었죠. 린샤오, 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두려워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옳았어요. 저는 더 이상 베이징을 떠날 때의 자만심 가득한 린샤오가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울던 린샤오도, 추한 관광객 영상을 보고 토했던 린샤오도, 도서관에서 떨던 린샤오도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죠. 저는 가끔 박물관의 한국관을 떠올립니다. 빛나고 살아있고 존중받던 그 모습. 그리고 중국관을 떠올리면 먼지 쌓이고 비어있고 잊혀져 있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차이는 단순히 유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선택이었죠. 한국은 미래를 위해 싸웠고 중국인들은 저처럼 침묵하도록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유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 자유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덧붙입니다. 언젠가 중국도 깨어날 것이다.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라는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도 있어요. 아마 다시는 베이징 거리를 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저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겁니다. 거짓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노예의 삶을 힘이라고 속이지 않을 거예요. 강가에 서 있을 때 저는 같은 말을 계속 속삭입니다. 한국은 싸웠다. 한국은 자유를 얻었다. 한국은 존중받는다. 중국도 깨어난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은 제 약속이에요.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 잃어버린 가족에게 하는 약속, 그리고 미래에 하는 약속.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